캐나다 이민 2세들 중 최고의 부잣집 딸들만 모아서 만든 리얼리티 쇼. 그곳에 등장한 한 여성은 롤스로이스를 타며 자신이 사는 럭셔리 집에서 아버지의 막강한 재력을 뽐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부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그날 살인이 벌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꼬이고 꼬인 기막힌 전말을 하나하나 풀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본격적인 스토리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구독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지난번 팬밀업 때 보니까 제 채널을 5년간 꾸준히 보셨는데 아직 구독을 안 한 걸 이제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구독 버튼 누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주신다면 저는 꾸준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일 늦은 밤, 캐나다 밴쿠버에 살던 마이클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자는 그의 친구 샤오메일이었죠. 여보세요? 숨이 넘어갈 듯한 다급한 샤오메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 남편이 사촌 오빠를 살해한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발 좀 도와줘. 마이클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 54세 자오가 42살의 사촌오빠 강위안을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마이클이 알기론 이 둘이 누구보다 아주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일단 친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바로 갔고요. 샤오메이와 또 함께 있던 그녀의 딸 26살 플로렌스를 만나 경찰서로 향합니다. 얼마 후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모녀가 살던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자택으로 출동했죠. 그런데 이곳이요, 밴쿠버 내에서도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역시나 이 집은 산을 등지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 저택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드라이브웨이가 길게 늘어서 있고요. 하얀색 웅장한 건물에 내부에 있는 대형 수영장 플러스 야외 인피니티 수영장까지 테니스 코트도 있습니다. 이건 뭐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럭셔리 하우스였죠.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악한 건 이 집 차고에서 전기톱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는 점이에요. 조심히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자오가 밖에 누가 온지도 모른 채 막 뭔가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시신을 훼손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있었죠. 손에는 전기톱이 들려 있고요. 사실 경찰은 앞서 신고자 아내로부터 자오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이 살인 후에도 여전히 흥분한 상태예요. 경찰은 즉각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총으로 무장한 특공대가 파견됩니다. 현장에선 최대한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게다가 자오는 영어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중국어 통역관을 요청하고 대기합니다. 그러는 사이 집 주변은 완전히 통제되었고요. 자오도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는 걸 인지해요. 수사팀이 확성기를 들어 소리쳤죠. 무슨 일 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무기 버리고 집 밖으로 나오세요. 여기 아내와 딸도 무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는 계속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고요. 경찰도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죠. 그렇게 오랜 대치가 밤새 이어집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자 갑자기 현관이 열리더니 자오가 아무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차분하게 두 손을 들더니 항복을 했고 경찰은 즉각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했어요. 차고에 가보니 이미 시신은 수십 개의 뼈조각과 살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온 벽에 피가 튀어 있어요. 보니까 이 시신을 이미 108개의 조각으로 토막냈던 겁니다.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서 차고 곳곳과 또 냉동고에 넣어뒀더라고요. 피해자 강위안은 목 부분에 총을 맞고 즉사한 것으로 추후 밝혀졌습니다. 아니,
밴쿠버가 평화롭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것도 최고의 부촌에서 이런 유례없는 엽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사망한 42살 강위안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석탄과 석유 사업이 성공을 했고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업을 할 때 리스크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운영을 해야 하고 자칫 밉보였다가는 지금껏 일궈온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요. 광위안은 이런 리스크를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하게 돼요. 영주권도 따고 밴쿠버에 정착을 한 후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부동산도 사고 농지도 사고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캐나다는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입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세금을 꽤 많이 부과합니다. 강위안이 자기 재산을 다 세법대로 처리하면 막대한 돈을 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자신의 사촌 누나 샤오메이를 떠올리게 되죠. 이미 자기보다 먼저 캐나다로 이민 와서 좀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강위안과 샤오메이는 진짜 혈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샤오메이는 고모가 입양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피가 섞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중국의 그 문화에서는 일단 가족이 된 이상 당연히 두 사람은 가족이고 또 친척이에요. 특히나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친하게 지냈고요. 강위안은 자기 재산을 감추고 세금을 덜기 위해 다른 타인의 명의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벽히 믿고 돈을 맡길 만한 사람 바로 샤오메이였던 거죠. 그녀는 남편 자오 그리고 딸 플로렌스와 함께 일찌감치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영어가 서툴잖아요. 직업이 변변치 않죠. 또 주식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생활이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챈 강위안이 부부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게 돼요. 누나네 부부 이름으로 저택 하나 삽시다. 나는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또 누나는 그래 나 혼자 살기 좀 외로우니까 누나네 가족 다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아요.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 그렇게 샤오메이와 남편 자오 그리고 플로렌스까지 한순간에 서민층의 삶을 살다가 초상류층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삶이 완전 점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정을 모르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저택으로 이사 갔으니까요. 동시에 남편 자오는요, 강위안의 크고 작은 사업을 도우면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서로를 믿는 가족이지만 또 동시 철저하게 갑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강위안이 다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보스니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오 형님 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셨습니까? 지적을 하기도 했고 또 마치 부하 직원을 다루는 듯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조카 플로렌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아끼지 않아요. 정말 자비로웠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애 옷 사는 거, 화장품, 명품의 고급 자동차까지 유독 이 조카한테 너그럽고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는 편이었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이 사건이 캐나다 전역에 알려진 후 의외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살인 현장이던 저택에 주목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 집 내가 TV에서 봤는데 어디지? 왜 익숙하지? 네티즌들이 결국 답을 찾아냈는데 약 1년 전에 방영된 리얼리티 쇼 여기에서 그 집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울트라 리치 에이시안 걸스.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이민자들 중에 부잣집 딸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럭셔리 라이프를 사는지 보여주는 예능이에요. 거기에 플로렌스가 등장한 거고요. 평소에 롤스로이스 몰고 바다가 쫙 보이는 그 수영장 저택에 살면서 일상처럼 요트 타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때 등장한 집이 오늘의 사건 현장이고요. 즉 플로렌스는 자오의 딸이면서 강위안의 조카죠. 근데 방송에서는 그 집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재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건 삼촌 강위안이 뒷배였던 거고요. 자, 이렇듯 사건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분명한 건 삼촌과 아버지 자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조카한테는 그렇게 다 퍼주던 삼촌이 정작 자오한테는 좀 야박하게 굴었대요. 약속했던 수익금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요. 그래서 항의를 하면 강희아는 지금 자금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참아달라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과 달리 본인은 프라이빗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막 양다리 연애를 즐겨요.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건 당연했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자오와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죠. 그런데 혹여 강희안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럼 형님 가족 다 이제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자오의 가족은 영락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늘 있는 거죠. 그렇게 깊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건 당일 2015년 5월 2일 샤오메이와 딸 플로렌스는 산책을 나가요. 집에는 강위안과 자오 두 사람만 남아 있었죠. 거실에서 미팅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또 예민한 재무 문제가 발생해서 두 사람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다 끝난 후에 자오가 잠깐만 좀 나를 보자 라고 하더니 야심작을 내놓게 됩니다. 이 자오라는 사람이 평소에 사냥과 발명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최근에 자기가 이제 혼자서 발명한 사냥용 총대 받침대를 선보인 거예요. 동생 이거 봐봐. 이거 기발하지? 내가 이거 특허까지 신청했어.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게 꽤 괜찮은 제품이니까 이거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네가 좀 투자를 해달라. 그 투자로 우리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나는 지분의 3분의 1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랜 시간 이 강희안한테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회사를 좀 차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과 달리 강희안은 시덥지 않은 장난감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순간 자오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그리고 그게 1차 분노였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강위안이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그 발명품 내가 투자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지분 3분의 1이 아니라 50%까지 줄 수 있다. 라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솔깃했죠. 흥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나라고 기대하던 바로 그때 강위안이 위험한 조건 하나를 내겁니다. 형님, 대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형님 딸 플로렌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와우, 조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강위안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뻐하던 조카를 여성으로서 봤다는 거 외에도 이 결혼을 통해서 양쪽 집의 동맹을 결혼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자기 지금 많은 재산이 이 자오 형님과 샤오메이 누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들과는 진짜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플로렌스와 결혼을 해서 더 확실한 보험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 집안이 서로 배신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조카랑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당연히 이걸 들은 자오는 개같이 분노합니다. 너 이 새끼 돈 때문에 지금 내 딸을 달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조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개만도 못한 놈, 역겨운 놈! 욕설을 퍼부었어요. 근데 강희안은 오히려 이성적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서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어차피 내가 조카랑 피도 안 섞였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근데 아버지는 야 둘이서 16살 차이고 그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 여태까지 같이 살아왔다. 삼촌이고 조카다. 이게 말이 되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껏 봐온 강위안은 수완이 좋은 사업가고 돈도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었죠. 그럼 어떻게든 딸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순간 분노에 찬 자오는 이성을 잃고 맙니다. 공구함을 뒤져서 망치를 들고 그대로 휘둘러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위안은 자오보다 훨씬 더 체격이 좋았거든요. 덩치가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압하기가 쉽지 않죠? 자오는 결국 목덜미를 잡히고 망치도 뺏겨요. 오히려 강위안이 그걸 들더니 막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 충격에 자오는 비틀거렸는데 순간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자 그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총 어딨지? 빠르게 방으로 가더니 총 한 자루를 챙겨와요. 그리고는 탕! 방아쇠를 당겼죠. 총알은 강위안의 목을 관통했고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자오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한번 탕! 두 번째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이 저택에는 고요한 정적만 감돌았어요. 이미 호흡을 멈춘 강위안을 보고 자오는 공포에 떨거나 도망치고 싶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시신을 차고 안으로 끌고 갔고 그 다음으론 평소에 쓰던 공구들을 찾아서 몇 시간 동안 그 바닥 위에서 강위안의 시체를 토막냈죠. 얼마 후 아내와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공기 중에 피비린내가 나더라고요. 또 혈흔도 발견했고요. 이때 자오가 조용히 말했죠. 사촌 강위안은 이제 없어.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질 거다, 해결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빨리 이 집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당시 남편은 정말 감정이 사라진 듯한 표정이었고요. 또 막 집안 곳곳에 혈흔이 튀어 있잖아요. 모녀도 무서워서 밖으로 바로 도망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고요. 그렇게 살인은 끝났는데 자오는 여전히 강위안에 대한 분노가 이제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전기톱을 꺼내서 무자비하게 시신을 토막냅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집을 에워쌌지만 그는 밤새 경찰과 대치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강위안 이 개놈의 자식의 마지막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복수심이요. 결국 경찰에 체포된 자오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자오가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나는 너무 두렵고 또 황망한 나머지 거의 꿈을 꾸는 듯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사냥한 곰을 손질하듯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대요. 무슨 선망증세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108개의 조각으로 토막을 냈다고요? 전 좀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딸에 대한 모욕이었다. 어떻게 내 딸과 결혼한다고 할 수가 있냐. 그건 근친혼이다. 딸을 그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강위안보다 신체적으로 좀 열세하니까 별 수 없이 방어적인 태세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대 검찰 쪽의 조사를 통해 새로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 자오가 주장하는 근친혼 요청이 애초에 자오가 형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에 강위안이 과거에 만났던 여러 여성들이 증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비록 방탕한 연애를 즐기긴 했어요. 근데 여자를 볼 때 꽤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키가 크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플로렌스는 키가 좀 작아요. 155cm.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했고 당시에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 많은 강위안이 억지로 조카와 결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기의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러고 보면 사건 당일 그 저택에 있던 건 오직 자오와 강위한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밖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터집니다. 강위안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유언장이 없잖아요. 이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두고 마찰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그러던 중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소송을 겁니다. 자기가 강위안의 아내이고 우리 둘 사이엔 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DNA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친자였어요. 와, 그렇게 강위안의 모든 재산이 그녀에게 가나 싶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과거의 여자들이 앞다투어 달려들더니 다 소송을 걸어요. 자기도 강위안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DNA 검사를 해봤더니 네, 맞아요. 그렇게 밝혀진 자녀만 무려 5명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여성들에게 낳은 자식들이고요. 가장 어린 아이가 채 돌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때부터 5명의 아이들과 그 엄마들은 강위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돼요. 그 결과 이제 캐나다 법정은 그래, 니들 5명 다 동등하게 46억 원씩 나눠 가져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또 누가 불만을 갖게 되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녀의 아이는 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7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실 부인은 나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중국적인 어떤 그 생각에서 친자식과 혼외자가 어떻게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미쳐버리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법원은 당신들이 정식으로 결혼했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강위안의 재산은 공중분해가 되면서 5명의 내연녀들과 자식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의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끝내 판사는 자오에게 과실치사를 판결합니다. 범죄가 기괴하고 잔혹은 했지만 평소 그가 폭력 전과도 없고 또 모욕적인 도발과 또 망치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어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인정해주게 된 거죠. 과실치사다 보니까 과오에게는 당연히 낮은 형량이 내려질 텐데요. 총 10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사실 사람을 108개로 토막냈는데 10년 6개월 이게 좀 나올 수 있는 판결인가 싶긴 해요. 그래서 검찰도 즉각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과실치사를 인정했고 원심을 유지하게 됐죠. 그런데요, 이 10년의 형기가 감옥에서 꼬박 10년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캐나다 법에는 구금 기간을 배수로 쳐주는 관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심리 기간 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간을 1.5배로 쳐주는 거죠. 자오가 2015년 5월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구치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또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판이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최종 선고까지 이미 5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걸 환산하면 8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땅탕탕 내려진 시점, 자오한테 남은 기한은 고작 2년 4개월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결국 2023년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부자 공주의 이미지를 구축했던 플로렌스 또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대저택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싸움. 삼촌이 진짜 조카 플로렌스와 근친혼을 원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목적이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비극에서 그 어떤 승리자도 없다는 부분이겠죠. 가족은 분열되었고 가해자 가족은 평생 사람들의 시선에서 숨어 살아야 할 테니까요. 참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미국 노스햄프턴의 한 가정집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 아닌데? 막 이래요. 막 중얼거리다가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죠. 그건 911, 경찰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벌써 4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경찰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했어요. 아니, 아내분이 외출한 지 지금 고작 4시간이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일 때문에 연락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제 아내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 이 남편과 아내 제시카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결혼 전에 약 8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또 거의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를 이어왔고요. 그러다가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같이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침내 이 2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정말 화목한 과정을 이룬 겁니다. 2사람은 동거 때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도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또 동등하게 경제적인 면을 책임져 왔고요. 3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다들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 제시카가 지금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일단 실종 당일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는 부부의 셋째 아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가 거기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엄마는 매일 셋째 데리고 함께 출근하고 또 퇴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직장입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출근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점심때쯤 제시카가 갑자기 동료에게 내가 좀 볼 일이 있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라진 거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어린 아들이 떡하니 직장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여기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엄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상함을 느낀 동료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만날 만한 사람들 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사라진 지 4시간, 그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건 분명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 또한 이 상황을 다 듣고는 이거 심각한데 싶었어요. 그래서 즉각 어린이집 인근을 수색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카가 도대체 어딜 갔냐, 이거 누굴 만났냐 이런 걸 탐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본 실종 직전 제시카의 행적을 좀 알아보면 우선 사건 당일인 1월 21일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인 아침 8시 반에 제시카가 셋째 아들 데리고 어린이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다가 낮 12시 20분 바로 이때 제시카가 내가 팩스를 좀 사용해야 돼. 근처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에 다녀올게 라면서 자기 차를 몰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아내의 실종 소식에 남편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일단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장모님 다니엘. 근데 하필 이 시기에 장모님은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음으로 전화한 사람은 장인어른인 그레고리였습니다. 아버님, 제시카 거기 갔나요? 그 시각 그레고리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정비소에 있었대요. 딸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즉 이 말은 제시카가 근처에 있는 친정집에 갔다고 했지만 그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그녀가 자발적인 가출? 전 이걸 언급하는 것조차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가정과 직장에 다 만족을 했고 또 아이들한테 끔찍한 엄마였는데 또 애는 지금 자기 직장에 둔 상태로 이게 무슨 가출이에요. 불화도 금전적인 문제도 인간관계에 다 문제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거냐고요.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고 동시에 애타던 가족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자체적으로 실종 전단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정말 작은 도시에서 사라진 가정주부. 그러다 실종 3일차에 접어든 11월 24일, 경찰은 제시카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긴 장소를 밝혀냅니다. 가까웠어요. 이 직장 어린이집에서 고작 1km 정도 떨어진 인근 건물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그 주차장으로 가봤더니 제시카가 평소 타고 다녔던 차량이 눈에 딱 띕니다. 내부를 열어봤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 차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딱 열려요. 그리고 안에는 그녀가 맨날 들고 다녔던 가방, 지갑, 또 휴대폰까지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제시카의 실종이 적어도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대로 있으니까요. 즉각 경찰은 주변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모조리 회수해서 분석을 했고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영상 하나를 확보합니다. 낮 1시 20분, 주차장으로 제시카의 차량이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후 차에서 누군가 내렸고 사각지대로 빠르게 사라져버려요. 하필 이 영상의 화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이 누군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인물이 제시카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영상에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구가 실제 제시카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망에 오르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보통 실종 수사에서는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날의 알리바이도 확실합니다. 내연녀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심의 화살을 놓지 않았던 건 그 CCTV 속 인물의 신장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편은 아니 지금 나도 피해자다.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쯤 해서 또 다른 CCTV 영상이 추가로 발견돼요. 그리고 이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이번 CCTV는 주유소에서 찍혔습니다. 제시카의 차가 발견된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있던 주유소 카메라였어요. 12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오기 전이죠. 근데 그 앞을 슉 지나가는 제시카 차가 찍힌 거예요. 지나가는 차요. 그런데 이 방향은 분명 부모님 집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4분 후에 1시 10분에 이 같은 카메라에 제시카 차량이 한 번 더 포착돼요. 이번엔 슉 반대편 도로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자면 12시 56분 제시카는 부모님 집으로 갔고 14분 후인 1시 10분 그녀의 차량은 부모님 집 쪽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0분이 지난 1시 20분 그 주차장에 차가 정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제시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카는 분명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둘째, 그날 부모님 집에서 나온 제시카의 차량에서는 그녀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타 있었던 겁니다. 즉, 그녀가 친정을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요? 정말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게 맞을까요? 여기서 경찰은 어머니 다니엘과 아버지 그레고리를 다시 불러서 신문합니다. 행적을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펼쳤죠. 근데 여기서 맨 처음 진술한 알리바이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시카의 아버지 그레고리 그라프였죠. 그는 분명 내가 그날 차 정비소에 있느라고 딸이 집에 온 걸 몰랐다 라고 했었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딸이 팩스를 쓰러 집에 온다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시카의 직장 동료 말은 다릅니다. 분명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곧 집에 들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한 거죠.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그 그레고리가 방문했다는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요. 네, 예상대로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 남성이 190cm 거구의 체구입니다. 이건 CCTV 속 인물과도 흡사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면 아버지가 왜요? 경찰은 고심 끝에 그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제시카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난 11월 26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부모님 친정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가 용의자인지 모르고 있던 그레고리를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는요 그날 딸하고 연락을 나눈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 집 팩스기는 고장난걸요? 어차피 집에 와도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술을 하는 순간 수색하던 다른 경찰이 말해요. 저기요, 팩스기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시카가 그날 방문을 해서 쓴 그 흔적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해 수색을 더 해보니까 집안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친정집 지하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샌들 한 켤레. 여기에 또 붉은 자국이 물들어 있는 화양갈색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이 아버지 그레고리가 평소 신고 다니던 신발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실에 버려져 있었고 또 무슨 붉은 자국이 나 있어요. 바로 검사해 봤더니 그건 제시카의 혈흔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증거들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차마 듣기 힘든 그날의 전말을 자백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제시카가 부모님 집, 이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엄마가 플로리다로 여행 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방문하겠다 알린 후였죠. 그런데 그녀가 도착했을 그 시각에 아버지 그레고리는 오랜만에 집에 아내도 없겠다 해서 맘 놓고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성적으로 흥분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벌컥 예상보다 딸이 빨리 도착한 겁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시카, 이 딸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황급히 영상을 껐죠. 근데 순간 그레고리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뒤틀린 성적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제시카는 팩스기 쓰러 왔으니까 가가지고 막 일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레고리는 그런 딸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뒤통수에 총을 겨눕니다. 탕! 한 발의 총성과 함께 딸 제시카는 쓰러지고 말아요. 이후에 그레고리가 저지른 만행은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시카의 시신을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가서 눕혔어요. 그리고 나서 우선 집 밖에 주차돼 있는 제시카의 차를 인근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그녀가 이 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총 때문에 피가 현장에 막 튀어 있잖아요. 그걸 다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침실로 향했죠. 그는 방 한켠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죽은 딸의 시신을 상대로 성욕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러요. 시신을 유린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인데 그 상대가 자신의 딸이었고 심지어 이걸 촬영까지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 제가 2024년에 다룬 해외 사건 중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믿기 힘든 전말은요, 그레고리의 노트북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촬영해둔 영상 노트북에 다 옮겨뒀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서둘러 지웠죠. 근데 경찰이 그 노트북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보면서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그럼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딸의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그레고리의 자백을 듣고 이 집의 뒤편 헛간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치되어 있던 딸 제시카의 시신을 찾아냈죠. 오늘 스토리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요? 라고 분통 터져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레고리는요, 어머니 다니엘이 재혼을 한 뒤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시카와는 의붓지간의 부녀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간은 정말 친아버지라고 믿고 친딸로 살았던 거예요. 특히나 제시카는요, 그 아버지를 양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보통 미국은 양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레고리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파파, father 이렇게 부르면서 의지해왔대요. 실제로도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은 뭐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 화목했고요. 그걸 엄마 다니엘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혈연이 아니라도 부모 자식으로 산 게 20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레고리의 범행이 다 드러나고 이걸 알게 된 엄마 다니엘은 정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대요. 듣는 우리도 충격인데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 후 이 파렴치한 그레고리 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슨 변명을 하나 좀 들어볼까요? 자기가 그날 약물을 복용했고 거기에 술까지 취해 있었다라면서 심신미약을 내세웁니다. 근데 검사 측은 이걸 강하게 반박했어요. 약과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딸의 차를 운전해서 다른 데로 옮겨두고 또 멀쩡히 주차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 증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이 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증거 다 인멸하고 거기에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거 심신미약을 인정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검사는 오히려 그날 그레고리가 제시카의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아빠 저 팩스를 좀 써야 돼서 집에 갈게요. 그 순간 집에 아무도 없고 나는 성적으로 흥분했고 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라는 그런 주장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 재판은 계획이냐 우발이냐 이거 엄청난 형량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2015년 11월 그레고리는 마침내 1급 살인 그리고 시신을 유린한 혐의까지 인정됩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죠.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판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주에서는 사형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의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근데 이런 놈은 종신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렇게 판결이 마무리된 후에 더욱더 아픈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다니엘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주 전에 남편 그레고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미 틀어졌던 거예요. 다니엘이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레고리가 그건 안 된다면서 결국 무산이 됐고요. 만약 이때 이혼이 성사되었다면 딸이 그렇게 죽게 되는 비극은 막았을지 모른다. 엄마는 또다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끝내 벌을 받게 되지만 남겨진 어머니의 죄책감 그리고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20년간 쌓아온 부녀의 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성욕 때문에 20년간 알아온 딸을 죽인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정말 그 세월 동안 아무도 그런 그레고리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걸까요? 일부에서는 그레고리가 법정에서 보여준 나 심신미약이었다 라는 이 뻔뻔한 모습에 저 사람은 여태껏 자기가 괴물인 걸 잘 숨기고 살아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아버지의 탈을 쓴 괴물이요. 오늘 정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정말 대본 읽으면서도 와 이런 말만 연속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어린 세 아이들을 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제시카 파젯.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었던 그녀가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을 잊고 평온하게 잠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